변호사 버지니아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은 현재 사망자가 둘이에요. 시신도 2개고요. 호텔에서 죽은 로라의 죽음은 사실 다니엘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건 로라의 사건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로라의 사건 전에 있었던 다니엘 살인사건과 이게 관련이 더 큰 거죠. 하지만 경찰이 알고 있는 건 로라의 살인사건만 알고 있어요. 현재 경찰은 로라를 죽인 사람이 아드리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부모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다니엘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이 아드리안과 로라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호텔로 불렀을 만한 것도 충분히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버지니아가 다시 아드리안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당신 둘이 내연 관계였다라는 걸 어떻게 알고 호텔로 불렀을까요? 아드리안의 말에 따르면 사실 호텔로 두 사람이 가기 전에 소포가 하나 왔어요. 근데 그 소포에 이름이 다니엘이었어요. 그 소포에 뭐가 들어있었냐? 호숫가의 사진, 그리고 녹음기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 사진 속의 호숫가는 이 아드리안이 시신을 버린 그곳과 아주 유사한 곳이었고, 녹음기 안에는 나는 니들이 한 걸 알고 있어 하면서 아드리안하고 로라하고 니네 둘이 비에르게 기차역으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어쩔 수 없죠. 결국 이 두 사람은 비에르게 기차역으로 갑니다. 다 묻어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협박범이 공중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걸어요. 로라에게. 그래서 너 핸드폰 버리고 지금 그 장소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호텔로 들어와. 근데 여긴 니네가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 여기는 오직 열차를 타고만 들어올 수 있어. 그 호텔 715에서 돈을 가지고 기다려. 라고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로라가 핸드폰을 근처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두 사람이 산속 호텔로 가게 된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두 사람을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른 칸에 탔어요. 호텔 715호에는 아드리안의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그 협박범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라의 핸드폰 번호로 아드리안한테 문자가 온 거야. 그러니까 로라는 아까 핸드폰 버렸는데 내 핸드폰 번호로 왜 문자가 왔지? 하고 문자에서는 나 니들을 신고할 거야. 715 다 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날 그렇게 해가지고 함정이라는 걸 알았는데 두 사람이 도망치려고 하다가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이 버지니아가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날의 범인은 다니엘의 아버지 토마스입니다. 네? 범인은 토마스예요. 그에겐 살인 동기가 충분해요. 아들의 죽음을 복수하려고 했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날 로라를 죽여서 당신 아드리안을 살인범으로 몬 거죠. 스토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그 토마스가 살인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이 다니엘 살인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또한 그 범인이 만약에 토마스였다면 그날 호텔에는 토마스가 어떻게 들어와서 살인을 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죠. 근데 버지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예 새로운 시점으로 사건을 새롭게 풀어봅시다 라고 제안해요. 그리고 버지니아가 미리 준비해둔 이 살인사건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진 속의 구경꾼들 중에는 토마스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엄마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지니아가 이제 이 당황하고 있는 아드리안에게 완벽한 증언의 스토리를 만들어줍니다. 자, 뭐였냐? 토마스는 그날 호텔방에 먼저 들어왔던 거예요. 먼저 들어와 있었던 거야. 근데 그날 호텔에서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과정을 다 도왔던 거죠. 토마스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옷장 속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두 사람이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2시간 정도 지켜봤죠. 그러면서 쓰레기통에서 아까 가지고 온 로라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냅니다. 옷장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들켰다 싶어가지고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옷장에서 나와가지고 아드리안을 거울 앞으로 밀어서 정신을 잃게 하고 그 살인 흉기에다가 아드리안 지문 묻히고 로라를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도망을 갔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막 이제 아드리안을 체포하러 경찰이 들어왔잖아요.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호텔에 일하고 있던 아내가 들어와서 살짝 이제 그 전에 창문을 열어놨고, 이미 토마스는 창문 밖으로 빠져나갔고 아내는 다시 창문을 잠궈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경찰이 봤을 때는 미리 이미 창문 빠져나갔고 창문 닫아버렸으니까 빠져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버지니아는 듣던 대로 똑똑한 변호사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 버지니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목격자가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격자가 누구였냐? 기억나세요? 그날 처음으로 현장에 등장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바로 그 운전자 아시죠? 막 그냥 됐어요 하고 지나가세요 하고 갔던 그 사람. 그 운전자가 목격자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버지니아는 이제 아드리안에게 다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아니 이걸로는 안 되겠어요. 모든 건 로라가 꾸민 걸로 합시다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영화가 로라가 모든 걸 주도한 시점으로 설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날 아드리안은 없었던 거예요. 아예 별장에도 없었고 그날 없었던 거야. 차는 로라가 아드리안에게 빌려간 거고요. 두 사람이 미래를 나눴던 그 별장도 로라 혼자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뭐 사슴이 날라와서 교통사고가 난 것도 로라 혼자 한 거고, 시체 처리도 로라가 혼자 한 거예요. 이후에 이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로라가 이제 이 다니엘이 횡령을 하고 도주했다라는 상황도 다 로라가 꾸몄어요. 그리고 나서 아드리안을 호텔로 부른 것도 로라예요. 그러니까 아드리안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아드리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 가지고 오라, 난 지금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 하니까 돈을 가지고 호텔에 간 거지. 그리고 그날 호텔에서 로라가 아드리안에 처음 말을 해준 거예요.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사람을 쳤다, 그리고 내가 시체를 처리했다라는 걸 아드리안이 처음 알게 됐다고 이제 버지니아가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왜 죽었냐? 토마스는 이미 로라와 누군가 같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난 죽여야 돼 하고 로라를 죽인 거야. 그리고 아드리안을 몬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는 완벽해요. 이 지금 버지니아가 이 증언을 위한 변호사니까 자신의 의뢰인인 이 아드리안을 감옥에 안 가게 하려고 이 시나리오를 다 빈틈을 다 막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로라와 다니엘의 시신만 연결시켜주면 돼요. 로라가 이 시신을 갖다 버렸다만 증거가 나오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단순해요. 버지니아가 얘기합니다. 지금 버려진 다니엘의 시신 근처에다가 뭐 로라의 귀걸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나만 갖다 버리면 돼요. 그럼 이 모든 건 완벽해져요. 로라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로라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버지니아는 지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자, 시체가 있는 곳을 말해줘요 라고 하게 돼요. 아드리안은 자백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버지니아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시체가 이제 지금 빠져 있는 곳에 차가 발견됐다고 제보를 할 거고, 뭐 아드리안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드리안이 물어요. 근데 그날 나하고 로라하고 같이 있었던 목격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이때 버지니아가 말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목격자가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보통 의뢰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한테 솔직한 이야기를 다 들으려면 궁지에 몰아넣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목격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때 아드리안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나도 그날 토마스가 호텔에 온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 부인이 그거 도운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내가 미리 말하지 않은 건 버지니아, 당신 내가 믿을 수 있는지, 당신이 진짜 나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는지, 나 감옥에 안 가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요, 새로운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진짜 한 팀이 된 거죠. 모든 걸 고백했으니까요. 아드리아는 이제 펜을 받아 들고 지도에다가 시신이 버린 곳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는 큰 한숨을 지으면서 여유를 찾게 되죠. 그런데 이때 아드리안이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있어요. 다니엘의 시신 그거 발견하더라도 부검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내가 그 시신 버리기 전에 트렁크를 잠깐 열었는데 정신을 차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되돌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에 빠뜨렸어요. 익사로 나올 텐데 부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해 버지니아가 흥분합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거든요. 이거는 사슴에 치여서 뭐 사고가 나서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드리아는 말하죠. 당신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돈을 줬으니까 날 무죄로 만들어야지. 맞죠. 버지니아는 그 자신의 그 패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 전적을 이제 와서 망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버지니아가 말합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나 속이면 안 돼. 그럼 우리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이때 버지니아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버지니아가 추정하고 있는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사실 로라는 횡령한 것에 대해 몰랐어요. 그럴 능력 자체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횡령을 할 능력은, 횡령을 위조할 능력은 아드리안한테 있어요. 시신의 지갑을 챙긴 것도 로라가 아니에요. 아드리안이 챙긴 거예요. 그리고 아드리안은 유명한 기업인이고 재력도 있고 하니까 그 모든 걸 이용해서 이 판세를 뒤집은 거예요. 처음에 차 사고가 났을 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사실 로라가 아니라 아드리안이었어요. 왜냐? 아드리안은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이후 현실에 돌아왔어요. 근데 로라는 죄책감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으로 쉽게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로라는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로라가 다니엘의 부모에게 연락을 합니다. 사실 내가 당신의 아들의 시체를 버렸다고. 근데 그날 동행자가 있었다고. 아드리안이라고. 그 사람이 시체를 버렸다고. 자백을 끝냈어요. 그리고 로라는 그 다니엘의 엄마가 일하던 호텔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아드리안을 유인했어요. 왜? 왜 유인했냐? 로라는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자백에는 아드리안이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인은 근데 아드리안 절대 이 호텔에 올 사람이 아니죠. 자백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로라가 목격자가 있는데 나는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꼬셔가지고 돈을 가지고 호텔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같이 이 호텔에서 만나서 나 미안하다. 이 돈으로 어떻게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드리안이 그렇게 쉽게 자수할 사람이 아니죠. 그걸 알고 있던 로라였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예약 문자를 걸어놓은 거예요. 자신의 핸드폰으로 다 말해버릴 거야. 715호. 왜 그랬냐? 자기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누군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아드리안도 두려워서 결국에는 같이 자백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은폐하는 거 더 이상 그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호텔에서 만났죠. 하지만
아드리안은 자백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로라의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에 있던 조각상으로 로라의 머리를 쳤어요. 그녀를 살해했죠. 그리고 누군가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자기 머리를 쳐서 자해를 하고 상처를 만들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 돈을 노렸다는 것 때문에 돈을 로라 주변에다 다 뿌려놓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둔 거죠. 근데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아까 로라가 다니엘의 부모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의 부모는 왜 전화를 듣고 신고는 안 했던 걸까요? 변호사가 물어요. 왜냐? 어차피 아드리안은 시신이 있는 걸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시신이 없으면 혐의를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드리안이 끝까지 돈도 있고 뭐 다 있어, 시신 없지 않냐,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 시신 없잖아 하면 아드리안은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부부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로라는 죽고 나서였어요. 이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사실 그들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결정적인 로라가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부부는 아드리안이 범인이라는 걸 직접 밝혀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드리안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고 조사를 했고, 로라를 죽인 건 아드리안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도 아드리안이다라는 걸 계속 밝혀내야 됐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아까 그 구경꾼 속에 그 버지니아 변호사가 가져온 사진 속에 그 다니엘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것 또한 버지니아 변호사가 아드리안을 궁지에 넣기 위해서 합성해서 만들어 온 거였어요. 실제로 토마스의 부인, 그러니까 다니엘의 엄마는 이날 비번이었어요.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버지니아가 묻습니다. 당신 정말 내 돈 받고 싶은 거 맞아요? 우리 이제 믿는 사이 아닌가요?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야 내가 당신 빼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때 아드리안이 말합니다. 그래요. 내가 로라 죽였어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변호사가 생각했던 게 맞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 아드리안이 해왔던 모든 진술은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였고, 실제로는 그가 모든 걸 주도했고 그날 현장에서도 그가 로라를 죽였던 거죠. 버지니아는 10분 정도 휴식을 갖기로 했어요. 내일 법정에서 꼭 이겨야 되니까 어쨌든 자기가 증언을 잘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녀는 방을 나서게 됩니다. 방을 나선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게 돼요. 근데 이때 아드리안의 원래 변호사인 펠릭스가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묻죠. 어땠어요? 아드리안은 버지니아 아주 역시 그 유명세만큼 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믿을 만한 변호사인 거 맞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전 모든 사실을 말해놨습니다. 제 증언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우연히 그 버지니아가 자신을 신문할 때 적고 있었던 수첩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수첩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온 그 파일은 빈 종이뿐이에요. 옆 건물로 간 버지니아는 방에 들어갑니다. 그곳엔 토마스가 있어요. 방엔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눕니다. 버지니아는 길 건너 건물에 아드리안이 볼 수 있는 창문에 다가섭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버지니아는 렌즈와 가발을 벗습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녀의 손에는 시신의 위치, 즉 자신의 아들의 시신이 묻혀있는 그 지도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 아드리안의 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깔끔한 차림의 60대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버지니아예요. 제가 좀 늦었네요. 어때요, 이 이야기? 장난 없죠? 처음에 그냥 살인사건을 담백하게 이야기하나 싶었죠. 그 살인사건 안에서 범인이 누군지 그 안에서 반전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진짜 반전은 이 마지막에 있었어요. 저 진짜 머리 한 대 얻어맞은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물론 이걸 영상으로 보시면 더 좋겠지만 제가 중간에 딱 한 번 여러분께 공개를 했어요. 다니엘의 엄마의 사진.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렸어요. 다니엘의 엄마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막 자동차에서 막 잡담을 나눌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와이프랑 나는 연극 동아리에서 만났다. 우리 와이프는 연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거기에 대한 꿈이 있었다. 막 그랬죠. 엄마는 젊었을 때 연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연기자였는데 뭐가 됐든 자기는 다 안 중요해요. 자기는 이 사람이 지금 범인인 것도 알고 있는데 아들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가 너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어디다 버렸는지. 근데 그걸 쉽게 얘기해주면 아들이랑 잡혀가겠죠. 그러니까 절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신의 위치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꾸며가지고 와서 이 위치를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화 마지막에는 이제 경찰서에 이 아빠가, 토마스 아빠가 신고를 하게 돼요. 왜냐면 도청장치로 여태까지 모든 걸 녹음했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생각이 들었죠. 아니, 변호사가 그 세세한 걸 다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시다 보면 솔직히 조금 버지니아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중간에 스포하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저도 중간에 버지니아 이 여자 좀 이상한데? 이걸 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조금씩 들긴 들었지만 마지막에 정말 제가 마지막 그 사진 장면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렌즈 벗고 가발 벗고 얼굴 딱 뜯어내는데 엄마인 거예요. 상상도 못했죠. 진짜로. 상상도 못했어요. 자, 이 영화는 스페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페인 영화 중에 괜찮은 거 정말 많거든요. 제가 더 잘 본 영화는 더 바디라는 스페인 영화도 있었는데 그것도 스릴러물인데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또 인생의 두 번째 멋진 스페인 영화를 만난 것 같아요. 모든 범인은 아드리안이었어요. 이 나쁜 놈. 사실 영화 초반에는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물론 불륜을 저질렀지만 아내에게 막 미안해하고 막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감정은 로라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 영화의 제목이 뭐냐고요? 영화의 제목은 인비저블 게스트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귀로 듣는 영화 디바 제시카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아주 흥미로운 영화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혹시 또 다른 귀로 듣는 영화 여러분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